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야. 처음부터 반말해서 좀 놀랬지? 근데 내가 좀 보니까 오프닝을 존댓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색하다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거 인정. 그래서 오늘부터 오프닝도 반말로 하려고. 어때? 조금 더 자연스럽지?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미국 버지니아에서 홀로 딸을 키우던 태미 위크스크에게 2016년 1월 27일은 악몽 같은 하루였어. 사랑하는 딸 니콜이 실종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거든. 그녀의 딸 니콜 로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아직 13살로 평소 엄마와 함께 자는 걸 좋아하는 그냥 어린 소녀였다고 해. 그런데 전날인 1월 26일 웬일인지 그날따라 혼자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 엄마 태미는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방에서 혼자 자라고 했어. 니콜은 기뻐하면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방으로 돌아갔지. 27일 새벽 4시 반. 평소에 출근이 일렀던 태미는 빠르게 나갈 준비하고 출근하기 전에 딸을 보려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이 방문이 열리질 않는 거야. 근데 문 손잡이는 또 이게 돌아가더라고. 그럼 문을 잠궜다는 건 아닌데 이게 좀 덜컹덜컹 해보니까 이 문 앞에 뭐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순간 불길한 예감에 엄마는 문을 부술 듯이 발로 차기 시작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어. 방문은 스탠드로 이렇게 막혀 있었더라고.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어. 게다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지. 엄마 몰래 니콜이 나간 걸까? 사실 니콜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 생후 10개월에 간이식을 받아야 했을 정도였지. 그래서 걱정할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가 어디를 갈 때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갔었대. 태미는 니콜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또 문자도 보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지. 애써 그냥 친구랑 있겠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그때 니콜의 약병이 눈에 띄는 거야. 아까 간 이식 수술 받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매일같이 거부 반응 방지 약을 복용했어야 됐대. 어렸을 때부터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어딜 가든 습관적으로 챙겼었고. 그런 니콜이 이 약병을 두고 나갔다고?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지. 결국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이건 아동 실종 사건이야.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대규모의 수색 작업에 들어갔어. 특히 실종은 그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더욱더 서둘렀지.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이 니콜을 찾기 위해서 밤낮 할 거 없이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해. 근데 이게 뭐 단서가 나오질 않으니까 경찰은 니콜의 주변인들을 조사했어. 증언을 모아서 마지막 행적이라도 찾기 위해 노력한 거야. 그때 이웃집에 살던 친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 실종 전날인 26일 니콜을 만났는데 그날따라 애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따가 밤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나갈 거라고 했다는 거야. 내 친구들은 얘가 남자친구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거든. 그래서 뭐야 누군데?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니콜이 좀 당황스러운 대답을 해. 이 남친을 SNS에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 친구들은 사실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니콜이 너무 신나 보이니까 차마 말을 꺼내진 못했지. 자, 그럼 인터넷에서 만난 남친 보러 밤에 나갔다가 사라진 거잖아. 경찰은 그 남자가 분명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 일단 누군지 알아내려면 니콜의 휴대폰이 필요하잖아. 근데 실종 당시에 이걸 들고 나갔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주고받은 대화나 사용한 앱이 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경찰은 니콜의 계정들을 우선 찾아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해. 그 와중 다행인 게 방에다가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아이디랑 비번을 적어둔 종이를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FBI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들이 이 계정들을 토대로 빠르게 그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해. 결과는 금방 나왔어. 니콜이 남자친구를 만났던 그 사이트는 킥이라는 앱이더라고. 근데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던 그 채팅 어플이거든. 근데 이게 또 약간 문제가 있어. 그게 이 앱이 100% 익명으로 채팅을 한다는 거야. 물론 익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게 또 또래 애들만 쓰는 게 아니었어. 범죄자들도 접근하기 쉬웠던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기로 유명하기도 했었대. 그럼 니콜은 어쩌다가 이 앱을 사용하게 된 걸까? 앞서 말했듯이 어린 시절부터 몸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만 지냈던 거야. 기적적으로 간이식을 받았지만 목과 배에 큰 흉터가 생겼었고 설상가상으로 4살 때에는 림프종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 그래도 다 완치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학생 때 반 아이들의 따돌림이 시작됐지.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고 있던 와중에 그녀의 수술 흉터를 보고 애들이 엄청 놀려대기 시작한 거야. 그냥 자기랑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반 친구들은 니콜을 괴롭혔어. 어렸을 적부터 약했던 몸과 친구들의 괴롭힘까지. 니콜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져만 가. 학교도 점점 안 나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터넷. 니콜은 점차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기 시작했지. 앱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곤 했던 거야. SNS 속 니콜은 아픈 아이도 놀림받는 왕따도 아니었거든.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남친 사귀었던 썰이나 친구들이랑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했던 거야. 물론 그 모든 건 지어낸 이야기였지. 그래도 가상세계 속에서만큼은 인기 많고 활발한 아이가 된 그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 그렇게 점점 인터넷 세상에 매료되어 갔던 거야.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한편 FBI는 계속된 조사를 통해서 니콜이 킥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후에 실종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어. 그래서 킥 본사에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고 다행히 빠르게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 그렇게 니콜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을 찾게 돼. 그는 바로 버지니아 공대 신입생이던 18살의 데이비드 아이젠하우어. 1월 26일 밤 12시 반에 연락을 했었더라고. 그렇게 실종된 지 3일째가 되던 1월 30일, 데이비드는 체포돼서 신문을 받게 돼. 그는 니콜과 연락한 사실을 그냥 바로 인정하더라고. 데이비드의 진술에 따르면 12월쯤 그냥 혼자 심심했던 그는 익명 화상 채팅 사이트인 오메글에 들어가 봤대. 그러다가 우연히 또래 여성을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게 돼.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잘 통했던 거지. 그래서 그 여성도 데이비드가 마음에 들었는지 더 연락하자면서 킥 아이디를 교환했던 거야. 그렇게 2달간 앱을 통해서 연락을 이어오던 중에 그럼 우리 현실에서 한번 보자 라면서 약속을 잡게 돼.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이 여성이 바로 니콜이었던 거지. 둘은 1월 26일에 만나기로 했대. 데이비드는 막 설레어 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여자가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당일날 나가서 보니까 얘가 진짜 많아봤자 13살 되나? 그 정도로 보이는 거지. 당황한 데이비드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바로 차를 돌렸고 자기 캠퍼스로 돌아오게 돼. 그 후에 친구들이랑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더라고. 데이비드의 진술은 굉장히 상세했고 시간도 딱딱 맞아 떨어졌어. 하지만 이렇게 그냥 풀어주기엔 경찰들 마음 한켠에 그 찝찝함이 남아있던 거지. 그때 데이비드의 룸메이트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되는데 1월 26일 날 밤에 데이비드 행동이 매우 수상했다는 거야. 그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고 부츠를 신고 있었대. 근데 분명히 그날 비가 안 왔거든? 그런데도 부츠가 살짝 젖어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놨던 그의 칼도 사라졌다는 걸 발견하게 돼. 이 진술을 토대로 일단 경찰은 데이비드를 체포했어. 처음에는 좀 조사만 해보려고 데려온 거거든? 근데 신문을 시작하고 데이비드가 한참을 말없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이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거 밝히면 제 형량 줄어드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나탈리 키퍼스랑 같이 저지른 거예요. 나탈리 키퍼스?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나탈리도 버지니아 공대 학생이었어.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던 거지. 경찰은 빠르게 나탈리도 체포했고 둘을 따로 신문하기 시작해. 동시에 그들의 핸드폰을 조사했지.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있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데이비드의 말대로 나탈리가 함께 니콜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와 묻을 때 사용할 삽을 사는 것까지 모두 도와줬던 거야. 그리고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데이비드는 니콜이 13살의 어린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 이 모든 내용은 둘이 나눈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 게다가 데이비드와 니콜은 사건 당일이던 1월 26일 이전에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건 당일이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날 니콜을 파티에 데려가서 데이비드는 술을 엄청 먹였고 술김에 관계까지 가졌다고 해. 다음날 술이 깨서 생각해보니까 니콜이 임신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 만약 진짜로 임신을 했다거나 둘이 관계를 가졌다는 게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 완전 범죄자 되는 거잖아. 미성년자랑 만난 거니까. 주변 시선도 좀 무섭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경찰에 붙잡히면 어쩌나 무서워진 거야. 한참 고민하던 데이비드는 친한 친구던 나탈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돼. 근데 이 나탈리의 반응도 좀 충격적인데 그냥 니콜 죽이면 다 해결될 일 아니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정상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데이비드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동의를 했어. 그리고 둘은 그때부터 니콜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할 삽도 미리 구매해두는 그런 치밀한 모습을 보였지. 그렇게 1월 26일 데이비드는 니콜과 다시 약속을 잡게 돼. 그 전에 범인 둘은 미리 만나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니콜은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그냥 들떠있을 뿐이었지. 그렇게 그날 밤 남친한테 자랑할 생각으로 평소에 아끼던 파란색 미니언즈 담요 챙겨가서 엄마 몰래 집을 나가게 돼.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둘은 데이비드의 차를 타고 숲이 우거진 외딴 곳으로 향했어. 이곳에서 니콜과 또 한 번 관계를 맺은 후 그녀의 목에 칼을 갑자기 찔러 넣는 거야. 그렇게 니콜은 허망하게 사망하고 말아.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었지. 그렇게 살인을 하고 덤덤하게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은 후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지. 다음날 나탈리와 만나서 함께 표백제, 물티슈 등 시신 처리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한 후에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동을 했어. 데이비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호수에 자주 놀러 갔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겨울에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걸 알고 시신 유기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가던 길에 맥도날드에 들러서 니콜의 옷을 쓰레기통에 처리하고 호수에는 시신과 핸드폰을 버렸지. 얘네 완전 치밀하지 않아? 둘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차를 깨끗이 청소한 후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숙사로 돌아오게 돼. 데이비드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니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시작했어. 그의 자백대로 그녀의 시신과 핸드폰을 호수에서 발견했지. 그리고 나탈리의 가방에서도 니콜의 미니언즈 담요를 발견하게 돼. 이 모든 증거들과 또 자백을 토대로 나탈리와 데이비드는 니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즉각 체포됐어. 2018년 6월 데이비드의 재판이 먼저 열리게 돼. 그는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판결받고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지. 3개월 후에 나탈리의 재판도 열리는데 사람들은 이 재판도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또 어이가 없다? 나탈리가 재판에서 무려 무죄를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계획을 짠 건 맞아요. 근데 그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장단 좀 맞춰준 거예요. 아니 진짜로 살인 저질릴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나탈리는 니콜이 살해당할 당시에 자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고 데이비드가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약간 도움을 준 것뿐이래. 그리고 변호인들은 나탈리의 정신질환을 증거로 데이비드에게 조정당한 것뿐 절대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나탈리가 정신질환을 6개나 앓고 있대. 비인격과 비현실화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성 장애, 의존적 성격 장애, 공황 장애, 우울증까지 이 모든 걸 다 겪고 있다는 거야. 비인격과 비현실화 장애로 인해서 현실과 환상을 혼동했고 또 경계성 장애로 감정적으로 무감각했으며 의존적 성격 장애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지나치게 의존을 했다가 끝나 그에게 조종당했다라는 거야. 검찰 측의 생각은 완전 달랐지. 오히려 망설이는 데이비드를 선동해서 니콜을 살해하게 만든 거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면서 나탈리와 데이비드가 나눈 킥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는데 니콜을 살해하고 연락한 데이비드에게 나탈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데이비드,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고생했어.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거야. 결국 나탈리는 살인사건을 도운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게 돼.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된 거야. 그렇다 한들 유가족의 아픔이 사라지진 않겠지. 니콜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 자신의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또 관심을 기울였다면 니콜이 SNS에서 낯선 남성에게 정을 주진 않았을 거다라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었고, 점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공원에서 만난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 니콜이 살해당한 2016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는 수많은 익명 채팅 어플이 존재해.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과 재미로 이 앱들을 사용하곤 하지. 익명의 온라인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가짜 이름과 프로필을 이용해서 그들 사이에 숨어있는 범죄자들을 조심해야 될 거야.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